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시영 TV 두 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엊그제 월요일 날 첫 번째 순서를 가졌는데 문종복 당선자와 김병기 의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좀 서툴고 미숙하더라도 차차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지금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뭐 10만 명인 줄 알았더니 만 몇 명밖에 안 된다, 13,000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 비수기거든요. 총선이 지나고 이런 대선판이나 총선판 큰 판이 한번 지나가면 보통 한 서너 개월 정도는 되게 이제 정치에 좀 관심을 덜 하고 일상으로 가는데, 묘하게 지금 시기에 또 개국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변에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한번 김용민 TV 쪽한테도 한번 물어봤더니, 김용민 TV도 지금 아주 잘 나가지 않습니까?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처음 할 때는 뭐 한 4,000명 정도 구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조금 빠른 속도다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안도는 됩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알릴레오 유시민 이사장께서 이제 사퇴 하차하신 이후에 뭐 다스베이다도 있고 훌륭한 유튜버들이 많이 김어준 총수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보수 유튜버들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맞서 싸우려면 저희 같은 사람들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신다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날은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또 뭐 정치 이슈도 다를 겁니다. 워낙 그 글도 잘 쓰시고 관점도 명확하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또 조국 지킴이로 나서셨고 전직 기자이시기도 하고요. 저하고도 몇 번 이렇게 사적으로도 많이 만나서 의견들 많이 나눴던 우리 이제 고일석 더 브리핑 대표 기자님이 수요일 날은 고정 패널로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고일석 기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에 채널 만들어졌을 때 제 페이스북에 또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요. 원래 박시영 대표가 이제 박시영 TV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잠깐 나와서 글쓰기 강의 좀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파국에 무슨 글쓰기냐가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하신 걸 보니까 수요일은 정책 쟁점, 정책 이슈로 하신다 그래서 제발 저 좀 고정으로 나가게 좀 해달라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진영의 저널리스트들 또 스피커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정치 이슈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호감 좀 가게 하게 하는 게 가장 우리 과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 우리 친한 유튜버들 중에도 정책을 중점으로 가져가는 채널은 사실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박시영 TV가 처음인데,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같이 좀 노력할 수 있게 기회를 해달라, 기회를 좀 주십사. 아유, 예. 아니, 이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유, 별 말씀이요. 큰 앞으로 힘이 이제,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진짜 제 관심 가졌던 이 분야를 매주 한 번씩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취재도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맡은 역할은 정책을 해설해 주실 분이 패널로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그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궁금한 걸 여쭤보고 답을 얻고, 이런 역할로 앞으로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네. 지난번 설명했지만 월요일 날은 주로 이제 정치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정가 이모저모, 그다음 이제 화제 인물을 모셔서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주요 꼭지고요. 오늘 이제 수요일 코너는 정책 이슈, 또 이제 그 지자체들,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수범 사례 이런 것도 좀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 1회씩 김남국, 황희두 두 분 모시고 청년 정치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청년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직접 모시고 간담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청년 정치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고요.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터전도 마련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도 이제 이런 어떤 유익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실용적인 어떤 내용의 특강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공개 방송으로 전환할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매월 수는 7시에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 날 2길 오후 한 4, 5시경에 이제 편집 업로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다가 예. 페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조국 백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주세요. 뭐 이렇게 예. 했던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렇죠.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 4월 말에, 그러니까 1월 달에 1차 원고를 마감을 했고요. 4월 말에 2차 마감을 했습니다. 그 원고가 내용이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필진들이 우선 정확히 쓰지만 점검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내용이 틀리면 안 되니까 그거 점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지금 이제 다시 2차 교율 작업에 들어갔는데 4월 말에 2차 마감을 하고 원고를 완전히 마감을 했어요. 교율을 진행하면서 이게 이제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니까 어쨌든 기록이지만 어떤 측을 공격하는 그런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네, 되겠습니까? 네. 특히 그게 또 검찰이고 네. 또 언론이고, 그러니까 제일 골치 아픈 두 놈을 상대하는 거니까.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좀 점검을 하고, 그래서 지금 분량으로는 한 500페이지 넘을 것 같아요. 500페이지가 될지 600페이지가 될지는 곧 미정인데 분량은 그 정도로 해서 7월 중순쯤에 발간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차질은 없는 거죠? 이제는? 예, 차질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백서, 지금 준비하는 백서는 12월 31일 우리 조국 전 장관 기소하는 날까지를 시기로 잡았어요. 근데 이미 11월 11일부터 2차 기소부터 쭉 그 뒤에 진행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네. 또 재판 진행 때 뒤집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결국은 3심 끝날 때까지 또 기록을 해야 되겠다. 네, 네. 해서 그 2차 작업을 병행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텐데요. 조국 백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 들었고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뭐냐면 미래통합당에서 선거 패배 원인을 둘러싸고 예. 뭐 논의를 한 것 같은데 그 자료집 비슷하게 공개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 파트를 맡았는데 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자기들이 4월 7일까지 조사를 해보면 지역구에서 130석을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 150석 정도는 네. 4월 7일 날 자기들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황당하더라고요. 그 4월 7일 시점에 네, 그러니까 이제 4월 7일이라는 것이 한창 코로나 막 험악할 때 그때였나? 아니죠. 그것도 아닌가? 아니네, 그것도 아니네. 4월 7일. 저기 그 선거 일주일 전. 사전 투표 하는 즈음에 저 막말 터졌을 때 네. 아마 저거 누구죠? 차명진 네. 뭐 이런 걸 텐데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굉장히 낙관적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미쳤나 봐. 그러니까 이거는 여의도 연구원 이제 문 닫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심번호 조사해 보면 네.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추측건데 네. 샤이 보수가 한 10% 포인트는 늘 있다라고 주관적 해석을 감안해서. 해서 네. 아마 그렇게 판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이 정말 이제 반성할 때다. 그래서 하긴 그러니까 당 지도부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준 거야. 예.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영남권은 몰라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 한 10% 플러스를 하면 이제 그만큼 나올 수도 있지. 네. 뭐 10% 차이면 어지간한데 거의 뭐 다 이길 수도 뒤집힌다고 해야죠. 예. 있으니까요. 그 아무튼 좀 쓴웃음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매체들 이제 경향을 좀 보니까 네. 보통 이제 선거에서 이 정도로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면 보수가 괴멸이 됐으면 좀 민의가 여기 있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보수 진영이 몰라 그랬지? 그리고 거기에 보수 언론들은 어떻게 했지? 왜 보수 언론도 이게 차갑게 보수 언론에서 여러 가지 융단 폭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뒤집지 못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네. 자신들이 그동안에 왜곡 보도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철히 평가받았다. 네. 이렇게 좀 반성도 하고 막 이래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성전을 준비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80석 거대 권력과 예. 맞서서 항전을 해야겠다. 예. 이런 결의를 다지는 것 같아. 예. 조중동이. 그게 이제 그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치구심 와신 상담에서 이번에 승리를 한 것이고 예. 그들도
빼앗겼던 정권을 되찾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랑은 또 사뭇 다르죠. 그때는 진짜 주류가 바뀌었다는 선언이 막 실감이 날 정도로 했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것이 네. 몇 달 뒤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참여정부 특히 참여정부 이후에 그들의 승리의 기억이 있죠. 완전히 밟아버리고 뒤집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장은 좀 당황스럽더라도 자신만만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또 지금 다룰 윤미향 예, 정의연 사건도 그걸 그- 한번 다시 한번 네.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종이신문 거의 안 보거든요. 네. 종이신문도 안 보고 조중동, 종편 뭐 이런 거 별로 안 봅니다. 근데 네. 이걸 이제 왜냐하면 뭐 민심이 물론 종편이나 종이 언론 뭐 그다음에 저기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에 따라서 네. 민심이 약간 영향받을 수도 있죠. 네. 보수층들이나 중도층의 일부는. 그래서 근데 이제 민심은 늘 측정을 하지만 그런 신문들 언론을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네. 잘 안 봐요. 근데 네. 뭐 쟁점 이슈가 생기면 이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끔 네. 보는데 뭐 자주 보십니까? 아, 못 보죠.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봐야지 되는데 이제 고통이죠.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그쪽 유튜버들 좀 살펴봤어요. 그 고문 같은 기분을 이겨내고. 근데 평상시에 저도 인내심이 그만큼 되지 않아서 네. 자주 못 봅니다. 신문은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스크린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더 브리핑 지금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지금 받아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한 만 명? 많이 받아보시네요. 예, 만 분 정도. 이제 매일 써내시잖아요, 거의. 예, 선거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예, 일주일에 약간 몇 이제 선거 뒤에 바쁘고 음. 이제 매일매일 내야 된다는 부담이 실은 너무 커서 딴 걸 못하니까 실은 그걸 하게 되면 여기도 못하죠. 약간 좀 줄이고 매일매일 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어떻든 사실이 아닌 것 속에서의 어떤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매체나 야당이 공격하는 거에 네. 대한 반박.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 예. 뭐 이런 두 꼭지나요? 크게 예, 보면. 그거를 반반으로 봤는데요. 음. 지금 사실은 그 보수 언론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영향력이 거의 바닥에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것으로 봐야죠. 위력을.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보수 언론이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한 반쯤 잡았는데 거의 뭐 안 해도 되는 한 1-20% 줄이고 정책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큰 사건이니까 네, 네. 요 이슈 중심으로 윤미향 뭐 이런 예, 이슈하고 정책. 결국 이제 박시영 TV랑 같은 네. 맥락으로 그 지면으로 또 예. 정제된 내용은 더 예. 브리핑에서 하시고 예. 또 날것으로 이렇게 예. 하시는 건 또 여기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성원 TV에서 아마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원 TV에 이성원 대표께서 예. 저희 그 방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몇 번 해주셨어요. 아, 감사하네요. 예, 원래 이성원 대표하고는 과거에 예. 그렇게 잘 알진 않았는데 예. 최근에 알게 돼서 너무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 방송을 계속 예. 하세요. 본인 일도 따로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윤미향 건 관련해서 의혹 건 관련해서 논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이제 야당 쪽에서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 뭐냐면 왜 저 정도 두드려 팼는데 의혹이 저 정도 터졌는데 왜 민주당 지지도 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안 빠지지? 예. 이게 아마 고민스러울 거예요. 예. 좌절스럽기도 하고. 예. 좌절감은. 왜 민심이 안 움직이지? 예. 예,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코로나예요. 코로나19 문제예요. 사실은 민생과 관련된 방역 문제도 다시 이태원 클럽 때문에 조마조마했죠. 그다음에 최대 화제거리는 긴급 재난지원금이에요. 예. 사실은 예. 이거 그래서 저도 엊그제 나가봤거든요. 예. 저야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부하겠다는 분도 있고 받아서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주겠다는 분도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경기도 사니까 예. 경기도 거 그거 받았어요. 예. 그 도에서 주는 거하고 기초 단체에서 주는 게 예, 있거든. 예. 1인당 20만 원씩 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음식점 가서 고깃집 가서 고기 먹어봤는데 진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고 장사 잘 되는 걸 봤어요, 사실. 예, 그 업주님들이 얼굴 폈죠. 폈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사람들은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일회성으로 끝이지 않고 혹시나 예.
한 번 더, 두 번 더, 예. 그다음에 추경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서브 직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자기 직업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호텔업계, 항공업계 이런 분들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직업에 대해 늘 고민을 하거든요. 직장인들도. 그렇죠. 예. 실직자들도 많으실 거고 일부는 내가 여차하면 새로운 직업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트렌드 예. 이런 거에 관심 가지면서 예. 그런 직업 훈련이나 이런 거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시민들의 마음은 거기가 있는데 예. 윤미향 사건을 어마어마하게 보도량을 쏟아냈지만 예. 그것이 민주당과 청와대 대통령 지지율의 직격탄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지금 현재. 그리고 더더군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가 나서서 해명해라. 예. 이걸 왜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할 사안입니까? 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의제 선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제 선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 진영이 좀 그게 약했죠. 왜냐하면 스피커가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의제 선점 기능을 완전히 찾아왔어요. 그게 이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네. 저기 뭐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네. 에서 이 특히 그 새 지자체장 네. 서울, 경기, 경남 지자체장 이걸 주도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민주당 지자체장이. 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전면 나섰다는 것, 그다음에 그걸 주도했다는 것, 네. 그다음에 코로나 이 사태를 그 진압하는데도 중앙 정부 역할도 컸지만 지방 정부의 역할이 다 또 대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눈에 띄었고, 일을 잘한다. 예. 유능한 정부다. 그렇죠. 유능한 세력이다. 이런 그렇죠. 이미지를 심어줬죠. 정부의 유능함과 무능함이 확연하게 확연히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는 지금 바로 이제 박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제 세컨드 잡에 대한 이제 자기 직업에 대한 문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자리 줄어드는 변화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불안을 다 가지고 계신데, 원래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더더욱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 온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네. 바로 정부가 들고 나온 게 전국 그린 뉴딜하고 예. 그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강기정 수석이 제기를 했는데 아주 적시에 이야기를 했죠. 이 두 가지가 물론 이제 그린 뉴딜은 경제 성장이라는 큰 차원도 있지만 두 가지가 다 일자리 문제입니다. 네, 네. 사회 보장제도 이걸 강화하자. 예, 그린 뉴딜에서는 뭐 얘기하는 비대면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각으로만 하던 것이 눈앞으로 닥쳐 왔는데 정부가 바로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그렇습니다. 그게 대책을 무슨 내놓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판 뉴딜을 잘 가져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네. 잘 가져가고 아까 전국민 고용보험처럼 사회 보장제도, 예. 사회 보장제도를 탄탄히 하면 20년 장기 집권 예. 민주당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 옛날 이 저쪽 그 당 이름이 뭐죠? 미래통합당에서 맨날 우리 쪽에다 하는 얘기는 과거 지향적이다라고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사나고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는 현재의 어떤 능력인가를 보여줬고, 바로 그 수습되자마자 바로 미래 과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 지금 정부와 우리 진영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아젠다를 적시에 제시해서 그걸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건은 뭐 별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지자들이 많이 그 가슴 아파한 게 5.18 때 대통령 입술이 부르터 있잖아요. 얼굴 화색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국면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방역과 이 경제 회생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님 얼굴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마음이 좀 아팠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 좀 발목 잡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정말 이제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제발 좀 바꿨으면 좋겠고 야당도 좀 전향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고 조중동이 정신 못 차리면 뭐 세무조사 이런 거 해도 되고 뭔가 좀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도록 가단성 있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박 대표께서 이제 이것을 박시영 TV를 하신다고 또 수요일은 정책 중심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짧게 좀 고정을 시켜달라고 고정 출연 좀 해달라고
졸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동안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는 소득주도 성장이 제가 보기엔 잘했는데 평가가 엇갈리지만 쭉 왔다면 이 혁신 성장이 이제 그렇죠. 화두죠. 같이 병행이 되어 왔는데 소득주도 성장만 시비가 되고 이제 부각됐단 말이죠. 근데 이 소득주도 성장이 결국은 미래의 과제란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다룰 원격 의료처럼 다 갈등 사안들입니다. 네, 네. 그 혁신 성장이 말이 되게 뭐 멋있어 보이지만 파고 들어가면 맨날 싸우는 도저히 뭐 해결이 가능한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싸워왔던 과제예요. 산업 정책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 이득이 보면 또 한쪽에 손해가 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늘 그런 거죠. 흔히 뭐 우리가 정부 타다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부도 정부지만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부터 진짜로 신경을 써서 이해하고 전파해야 될 일이 앞으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진짜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혁신성장 부분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앞으로 다룰 정책들은 다 그 내용들이에요. 저희 방송이요. 사실 지금 이제 13,000명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구독자가 여기에 청와대 관계자나 예를 들면 정부 관계자나 정당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구독자 중에 상당수는 일당 100을 하는 분들이에요. 주변 그러니까요. 장악력이 뛰어난 분들이고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도 어떤 정책 이슈가 어떻게 이 지지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지 수용하는지를 면밀히 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방향을 좀 잘 모아가야 이게 탄력을 좀 붙을 수 있고 불협화음이나 어떤 이 갈등의 기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방 주사를 여기서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지 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가령 선거에 우리 맨날 중도층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게 라이트한 지지자와 중도 이 분들이 선거를 판가름하는데 고일석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분들 제 얘기 안 들어요. 고일석은 딱 그쪽 사람이니까 딱 일단 색안경 끼고 본단 말입니다. 제가 결국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소화하셔서 여러분 방식으로 전파를 해야 이것이 이제 전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윤미향 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짧은 거 한두 가지 다루고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보니까 페이스북에 그거 올리셔갖고 많은 분들이 화제가 됐던데 인용도 하고 한국신문협회가 정부 지자체 광고 홍보비를 조기 집행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알리는데 고일석 기자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많은 곳에 이게 좀 확산이 됐더라고요. 그거 짧게 한마디 하시죠. 청원도 올렸는데요. 그걸 지금 뭐 약간 혼선도 있었는데 신문협회가 신문지 종이신문. 종이신문 협회입니다. 지방지도 좀 들어가 있지만 이를테면 이제 오마이뉴스나 뭐 프레시안 같은 인터넷 신문은 빠지고 뉴스타파 말할 것도 없고 신문지 신문, 종이신문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매출이 40~50%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죽겠으니까 이제 금년도 준비된 예산을 상반기로 좀 집중을 해다오. 뭐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 좀 당겨서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건데 지금 정부 광고를 줄여야 될 판에.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좀 늘었더라고요. 광고 그래서 액수가. 그게 이제 지금 2016년에 한 6,100억이었다가 작년에 거의 한 9,500억인가 하여튼 거의 1조 거의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1조 넘었겠죠. 1조면 이 언론사 매출에 방송사가 빠지니까 신문사 매출에 거의 한 1~20%가 그쯤 될걸요. 결국 정부 광고를 먹고 사는 거예요. 정부 광고고요. B2C에 신경 안 씁니다. 개인은. 그렇죠. B2B입니다. 기업에서 몇천 부씩 막 신문 사가거든요. 그걸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독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B2C를 안 하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결국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느 매체에다가 광고를 하고 싶으세요? 신문에 광고하고 싶으세요? 신문 광고를 저도 이제 해봤지만 신문 광고는 효과 진짜 없어요. 그거는 대기업에서 그냥 이렇게
보험용으로 앞으로 광고를 하실 것 같으면 박시영 TV에서 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그 청원에다 쓴 게 정부 광고 이제 효과 베이스로 해야 된다. 그렇죠. 퍼주기 나눠주기 식으로 하지 마라. 뉴 미디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실. 예. 그러니까 효과 또 뉴미디어의 특징은 효과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바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로 광고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요건 뭐 길게 들어갈 건 아니니까. 아, 예, 그런 판에 네. 그런 판에 그들이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거 어불성설인 거죠. 걔는 맨날 또 그 세금 쓰는 거 가지고 난리를 쳐놓고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이슈 넘어가기 전에 짚어야 될 사항은 그들은 코로나 때문에 광고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뭐냐 하면 광고주들이 코로나 핑계대고 광고를 줄인 거예요. 자기들 힘든데 지금. 예, 원래도 좀 줄이고 빼고 싶은데, 싶은데, 줄이고 지금. 싶은데 그냥 뭐 안면도 있고 또 괜히 광고 줄이다 얻어 터질까봐 그냥 해왔는데 코로나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핑계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코로나를 실마리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40~50%라고 하면 원래 그 정도 매출이 정상인데 이제야 정상화 된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열받았죠. 사실 네. 그 기사를 보고. 네. 근데 적시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청와대 네, 청원,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와대 청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만호 이 한명숙 전 총리 예. 이게 진짜 열받아 죽겠는데 예. 저는 그 당시에 최강욱 변호사 예. 당시에 예. 한만호 씨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진짜 열받더라고요. 사안 그때 들었을 때. 예. 근데 이제 비망록이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예. 화제가 됐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재수사 예. 이걸 촉구했어요. 했죠. 예. 적시했습니다, 사실은. 예,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추미애 장관은 약간 재수사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검찰이나 뭐 다른 쪽에서는 어쨌든 이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니까 예. 우리는 뭐 검찰 쪽에서는 반박을 세게 했고, 예.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재심 청구가 제도가 있으니까 예. 그걸 통해서 억울하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제주사는 무리다. 뭐 이렇게 또 주장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수면 위에 좀 올라온 겁니다. 예.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비망록이 나왔다는 뉴스타파 기사를 봤을 때 저는 어쩌면 옛날 거를 다시 틀어주나 어떻게 지금 이게 지금 나올 수가 있나 9년 전인가 그렇죠. 지금. 네. 예. 저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얘기를 좀 이렇게 내가 살이 야릇했어요. 근데 다시 들여다보고 진짜 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사자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반드시 그러니까 재심 아까 그 법원에서 얘기하는 재심이라는 것도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면 다시 재수사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은 그때 주장했던 비망록의 상당수 내용이 이미 그 법정에 다 다뤄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어요. 네. 검찰 쪽에서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여당이 네.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면서 예, 특검을 하든 걸 해야 되겠죠. 재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네.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참에 네. 예를 들면 울산 고래고기 김기현 사건 네. 이것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됐어요. 당시 예, 덮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덮었죠. 검찰이 예. 이거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윤우진 윤호진 이 사건 예. 이거 윤석열 총장과 연루돼 있는 네. 이 사건도 재수사해야 할 게 많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법사위에 쟁쟁한 의원들이 좀 포진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180석을 준 민의가 뭔지 잘 예. 새겨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단성 있게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좀 걸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그다음에 오늘 또 그게 있었어요.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날입니다. 아, 근데 예. 6개월 뒤 11월 달에 시행은 됩니다만 예. 오늘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오늘 합의가 있었으니까 아마 예. 6개월 뒤인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예.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거다. 공인인증서 그거 늘 하다 보면 짜증 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설 인증서와 공인 간의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훨씬 편리한 예. 인증서가 전자서명이 이제 그 확보되지 않을까. 예, 어쨌든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편리한 예, 그런 방향으로. 방식으로 한다. 자 이제 윤미향 의혹건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이제 이게 굉장히 커졌어요. 오늘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죠. 어떻게 예.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 우선 크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도 우리가 엄청나게 길게 이제 진행이 돼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막 100만 건의 기사, 막 물량이 쏟아졌던 시기는 8월 9일, 10일 이때부터 8월 27일 날이 압수수색 들어간 날이에요. 요 한 보름에서 20일 요 상관이에요. 이때 우리가 지금 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사태는 다 그 당시에 벌어졌고 압수수색이 들어간 뒤부터는 그때부터 9월 6일까지는 이제 검찰에 흘려주는 그러니까 그 이후는 계속 이제 9월 6일 청문회하고 기소가 이제 그 중요한 이벤트였지만 그 27일 이후는 다 검찰발 기사의 이 퍼레이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막 정신 막 못 차리는 그런 국면은 2주에서 20일 사이에 좀 일단락이 됐어요. 지금도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지금 터진 게 5월 7일 날 이용사님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이거 오늘이 한 2주 조금 안 되는 날이죠. 그다음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좀 별도의 일이긴 하지만 오늘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슈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제 불행하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직접 수사를 한 거거든요. 경찰이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형식 논리상은 압수수색 가능합니다. 회계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근데 항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지네 입맛에 맞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일보 뭐 방가 회장과 관련된 일련의 의혹들 뭐 고발된 거는 조치 안 하잖아요. 나경원 문제 지금도 버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최성해 총장 돕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계속 끄는 거예요. 정책적 미제 사건으로 두고.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지금 그렇죠. 빠르게 달려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는 거고 사실 검찰이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 검찰 수사 이렇게 좀 일단은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고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나온 게 뭐였냐면 3가지 이슈가 있더라고. 오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검찰 압수수색 있었고요. 초기에 정대협 그 선배들의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거 보셨죠? 못 봤어요. 그 핵심이 뭐였냐면 초기에 정대협에 관여했던 분들이 그 한 열 몇 분들이 공동으로 입장문을 냈어요. 요지는 제가 3가지만 딱 얘기하면 할머님들이 이 운동 과정에서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수동적인 활발한 인권 운동가가 되었다. 그래서 그건 그거예요. 봤네요. 제가 제목을 몰라서.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2015년에 그 12월 28일 날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정보를 활동가가 독점했다. 이렇게 일부에 주장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쭉 어떻게 끌어왔는지 정대협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궁핍했다. 재정이. 최근에 이제 조금 나아졌는데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그러면서 회계 정리에 빈틈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계 부정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생경하다. 그러면서 제발 이제 피해자 인권과 30년 정대협 활동을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국제적 유상도 고려해 달라. 이런 어떤 입장문을 냈는데 굉장히 정돈돼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물론 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요게 이제 하나 오늘 나왔고요. 3번째 이슈는 그게 나왔죠. 어제 오늘 20일이니까 19일 날 윤미향 당선자와 이용수 할머님이 만났다. 회동을 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좀 오해를 푼 느낌의 기사가 나오면서 25일 날 이용수 할머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것 같다. 이런 경향신문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요게 이제 큰 건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거. 또 뭐가 있나요? 그게 다죠. 그러면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제가 뭐 좀 질문을 드리려고 조금 이렇게 순서를 좀 잡아봤는데 보셨죠? 순서 잡은 거. 잘 잡았나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그러니까 박시영 대표께서 질문지를 보고 보내주신 걸 딱 보고 느낀 게 이제 기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우리 박 대표 보고 좀 배워야지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박시영 대표가 박시영의 눈 예. 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주로 패널로 나오셔서 네네. 이제 질문하면 답변하는 네. 입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박시영의 눈에서 그때 이제 질문을 인터뷰어 네, 역할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페이퍼로 받아본 건 처음인데 어쩜 이렇게 그냥 알짜 질문을 쏙쏙쏙 뽑았는지. 아, 예. 짜고 치는 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예, 제가 얘기하겠다고 이제 미리 얘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슈를 미리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독자와 시청자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고 그분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터뷰 1호부터 뽑으려면 질문을 잘해야지 돼요. 네네. 이게 잘 나올 수 있게 네. 쉽게 네. 포인트 딱딱 찍어서. 근데 이제 보통은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터뷰를 곤란하게 만드는 걸 좋은 인터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럼 엉뚱한 말 막 나오게 해서 그 꼬투리 집어서 물고 늘어지고. 근데 이제 탁탁 그래서 이걸 받아보니까 박시영의 눈 할 때 왜 이렇게 인터뷰가 좋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니 제가 FGI라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좌담에 그거 하시는구나. 그걸 한 4,500회를 제가 진행했어요. 아, 그래서 예, 이제 예. 민심을 읽는데 나름대로 맞아요.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인터뷰 하는 데 예, 있어서 조금 부러워요. 그러니까 용이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민심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기자가 진짜 그렇게. 예, 제가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정성조사의 대표적인 기법인데요. 네. 그걸 안 하면 사실 민심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네. 정량적인 수치에 너무 뭐 지지도가 몇 프로다. 뭐 이런 것만 너무 매몰되면 네. 민심의 기저를 못 읽습니다. 네. 마음속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거 거기서부터 정치가 출발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게 그리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그렇습니다. 물어보고 예, 한 들어보는 2시간씩 거잖아요.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태도의 변화 이유, 그다음에 어떤 생각이 형성되면 그거에 대한 배경, 그리고 어떤 내용을 줬을 때 태도가 변화하는지 예. 뭐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 대선 전략, 선거 전략도 당연히 포커스로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선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기자들도 독자를 만나야지 돼요. 그럼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상태 시대의 기자들은 항상 사람 만나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자들이 사람들 안 만나요. 페이퍼만 가지고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미향 건. 어쨌든 많은 분들이 사실인 것도 있을 거고 사실이 아닌 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뭐가 맞는 얘기지? 막 이런 게 헷갈리고요. 또 네. 진보적인 인사들, 네. 흔히 말하는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분들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관점을 정리하는데 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정의연은 어떤 곳인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정의는 일제시대 위안부 피해자를 네, 포함한 전시 성폭력에 네, 대한 규탄과 네. 역사 바로잡기와 예. 그분들의 인권과 예.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운동을 하는 인권단체죠. 그렇습니다. 예, 그 핵심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인권단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인권 운동을 아까 했던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피해자를 돌봄을 넘어서 예. 피해 성노예 할머님들이 주체로 인권의 주체로 서 나가는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예, 예. 정의원이. 예, 연구하고 연구하고 예, 그분들도 알리고. 수요 집회도 나가고 적극적으로 해서 알리는 예. 이 과거에 있었던 진실들을 폭로하고 알리는 역할에 함께 나서 주신 거죠.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이끌어내고 예. 그런 단체다. 예. 일단 그다음에 제기된 의혹 예.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한번 유형별로 좀 짚어봐 주신다면.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으로 비롯된 것이 할머니들에게 해준 게 없다는 그 말씀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질문해 주신 정의원이 뭐 하는 데냐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일반 국민들도 정의원이 할머니들을 돌봐주는 그러니까 케어해주는 그런 사회복지 차원의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로 생각을 하고 계셨을 분이 많으셨을 테고 저도 실은 네. 마찬가지니까 또 그렇게 알고 후원해 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게 정의원이 어쩌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강조하지 못한 것이 약간 좀 문제 그런 국민 인식과의 괴리가 예.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할머니한테 해준 게 뭐냐 해서 조선일보가
몇십억 쓰면서 할머니한테 해주고 106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모금되는 규모, 지정 모금과 일반 모금 합쳐서 모금되는 규모와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비교하면서 할머니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다. 홀대한다 이런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네, 첫 번째였고요.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회계 부실 문제였죠. 회계 부실 문제가 뭐 하루에 3,339만 원어치 맥주를 먹었다. 그리고 뭐 999명, 그러니까 이제 대상 수혜 대상자가 999명 뭐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런 거. 그건 좀 해명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뭐 클리어 됐다고 봐야지 돼요. 물론 첫 번째 그거 그 정 의원이 할머니들을 그 돌보지 않았다. 사회복지적 저 작업을 하지 않았다. 는 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하지만 그건 이미 많이 인식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쉼터하고 자가구입 뭐 이런 게 있죠. 쉼터하고 자가구입. 이게 이제 그 쉼터와 자가구입은 조금 구분해서 구분하더라도 그러니까 쉼터까지가 이제 정의연의 비리 의혹 부분이에요. 근데 앞에 두 개는 크게 뭐 할 게 없고 쉼터 부분은 이제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는 게 이제 핵심이죠. 네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시골집,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전원주택이란 말이죠. 전원주택의 이제 매입, 건립, 건축, 매입, 또 매각 이게 굉장히 특수한 분야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그 감가상각이 이루어졌고 구입 과정에 7억 5천만 원이 들어갔다 이랬는데 그게 너무 비싸게 구입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뒷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주경제에 제가 가져왔는데 아주경제 아까 올린 그 장용진 기자 뭐 검찰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장용진 기자가 팩트 체크를 했어요. 안성 힐링센터에 7억 5천만 원. 그 평수나 이런 것들도 대지 면적 280평이 맞다. 40평이 도로 면적이 있는데 그거를 포함시키지 않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도 1, 2층이 같이 있는데 1층이 60평이고 2층이 20평이 있는데 60평으로만 계산하고 있고 모두 80평이고 그다음에 이제 평당 그 가격이 토지 가격이 얼마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사람들이 제기됐는데 종합적으로 이걸 표준 공사비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걸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평당 80만 원 선이더라. 그래서 부지 구입 비용이 2억 2,400만 원이고 신축 비용이 4억 4천만 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상하수도, 전기 인입 비용, 뭐 이런 것 등등 행정관청 인허가 비용 하면 2, 3천만 원이 추가돼서 대략 7억 5천만 원이면 적정한 가격이었다. 당시에 이 팩트 체크를 했어요. 요걸 한번 참고로 기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가 왜 그 전원주택의 시세니 건축비니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냔 말이죠. 그것은 이제 그 항상 조국 사태 때도 그랬지만 전문가들이 잘 안 나서시거든요. 조국 사태 때는 김호창 대표가 입시문 여사 때 바로 일찍 나와서 잘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함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자기 의사들도 의료 문제 쉽게 잘 못 나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장례비 모금과 관련해서 뭐 조금 있었죠. 그것도. 장례비는 그 우선 이제 그것도 1,000만 원 미만의 모금은 그 법 외의 사항이고요. 조의금은 개인 통장으로 받죠. 상주 이름으로 받죠. 그러니까 이제 정 의원이 상주를 하면 정 의원 통장으로 받겠지만 상주는 개인.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 것은 회계비리나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는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거를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회계법인한테 정당하게 이 감사를 받겠다. 이건 이제 말씀을 정 의원 쪽에서 입장을 냈고요. 행정부도 조사한다고 했고. 그리고 어쨌든 핵심은 그 착복이 있었느냐, 유용이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공금을 예를 들면 성금을 그 핵심이고 뭐 BTS 옷 관련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다가 바로 그거는 해명이 됐습니다. 그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에서 엉터리 보도를 했고요. 찌질한 거고요.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뭔가 엄청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원금 빼서 집산관이냐까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명이 이제 얽히면서 또 터졌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도 좀 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약간 미심쩍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후원금을 착복하지 않았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돼요. 지금은 공시상에 뭔가 좀 이상한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의연 내부자의 뭐 고발이 있다든가 이 정도는 있어야 의심할 수 그게 있는 거예요. 나눔의 집은 지금 그런 사안으로 그렇죠. 번졌죠. 그 정도 돼야 예, 예. 진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지금은 딱 문제 나온 게 국세청 공시의 미숙 또 제도적인 미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곧바로 후원금 착복해서 집사한 거 아니냐로 가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금 어쨌든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 손에 넘어갔는데 어쨌든 윤미향 당선자가 뭔가 기자회견이나 뭔가를 통해서 일련의 의혹이 있는 것을 깔끔하게 좀 정리할 필요 있다. 이 해결 방안 측면에서 예. 그거 윤 당선자의 해명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쌓인 부분들 좀 있죠. 미숙하죠. 미숙했죠. 그게 제일 컸죠. 저는 그게 정치적 경험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커질 일도 아니었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거고 세 번째는 네. 저는 당이 이 문제를 엄호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하고 민주당 합당이 네. 5월 18일 날 냈어요. 최종적으로. 네. 엊그제 월요일 날 네.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이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전은 그냥 개인이에요. 더불어시민당. 그렇죠. 더불어시민당에 뭐 이걸 나설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의 엄호를 못 받다 보니까 실수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네. 당연히 좀 조직적으로 들어갔어야지 되는데 네. 그런데 네. 미숙했는데 미숙하다고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것이요. 누구도 이런 공격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쭉 경험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좀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이분들은 요것보다는 약간 작은 것을 계속 받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늘 준비가 가능했어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은 원체 타고난 맷집이 맷집이 튼튼해서 잘 버티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이 아무리 어떤 뭐 경력을 많이 쌓고 뭐 전문가라고 해도 이런 일이 맞닥뜨렸을 때 능수능란하게 되겠다는 그렇죠. 사람은 없어요. 뭐 딸을 막 추적하고 이러잖아요. 막 대학 네. 가서 친구들 막 인터뷰하고 막 네. 이렇게 탈탈 털고 있잖아요. 예, 네, 또 그것도- 특히 이번에는 또 그 이용수 할머니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이제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골석이 죽일 놈이라고 신문 기자회견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생각이 자유롭고 체계적으로 이러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용수 할머님에 대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좀 해요. 그렇죠. 네, 그 선배 할머님들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지금까지 3번의 입장이 나왔거든요. 처음에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써줬을 거로 짐작되는 입장문이 있었습니다. 그 3번째 월간 중앙 기자회견 인터뷰가 있었는데 약간씩 좀 다르긴 하지만 두 번째 나온 입장문이 본인이 쓰신 게 아닌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정의연 운동, 정의연을 포함한 이 위안부 피해자 운동의 방향 전환, 내부 검토를 통한 방향 전환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게 이를테면 할머니한테 해준 게 없다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죠. 그 다음에 일본 정부의 사과는 반드시 받아야지 된다. 윤미향이 빠져나가면 누가 할 거냐.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얘기죠. 예. 당신이 했는데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이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할머니들이 물론 이제 아까 운동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비록 직접 자필로 그 글을 쓰시진 않았다고 해도 그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짜 인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2012년도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셨다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러시기 전에, 저분이 국회의원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늘 조리정연하고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이제 일본의 쌍케이 신문이 반일 집회 멈추고 소녀상 철거를 주문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예, 예.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노리는 것도 네. 여기에 맥이 다 있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일종의 부수적인 효과, 아니 그 본질이지만 부수적인 효과고 보수 언론이 노리는 거는 그 정부와 민주당 공격이죠. 아니, 그건 당연히 그게 첫 기본이고. 번째고, 예. 첫 번째고 뭐 그거를 이제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괴멸시키기 위한 심무 원료를 가지고 이걸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진보 인사들 간에 조금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저는 이해는 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른데 이따 좀 정리를 해주시고 어떻게 입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지 고일석 기자님 의견을 좀 주시고 예.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었어요. 예. 이해찬 당대표는 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아직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이낙연 전 총리는 좀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 지도부한테 의견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민주당 공식 입장이 나왔죠. 대변인 말. 예. 그게 가장 예. 표준 대응이라고 예.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지켜보고 보고, 판단하겠다. 판단하겠다. 그래야지 맞죠. 좀 예.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은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이제 바로 압수수색을 저는 할 거라고 봤거든요. 네. 뭐 검찰 행태를 보면 미루어 짐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럴 거라고 봤고 이 사태를 어떻게 좀 입장을 정리하는 게 관점을 정리하는 게 좋은지 고 기자님의 한 의견을 좀 들려주시죠. 예, 민주당이 얘기한 입장을 바로 우리 지지자들의 입장으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무조건 아무 일 없었을 것이다. 는 걸 전제로 방어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조사를 지켜보자. 어느 쪽이든 의심이 가는 쪽이든 그럴 리 없었다고 생각하는 쪽이든 지켜보자는 입장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기 때문에 준비했던 행정안전부 조사와 그다음에 회계 감사를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무슨 대기업처럼 큰 조직도 아니고 털어봐야 별로 나올 것도 없는 조직이거든요. 계좌 보면 대충 다 나오겠죠. 예, 뭐 장부 몇 개 하고 계좌 몇 개만 보면 끝나는 거니까 검찰에서 어떤 나쁜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되게 하기 좀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뭐 검찰 조사든 혹은 뭐 회계 감사든 결과가 나와서 진짜로 뭐 이용했거나 착복한 흔적이 있으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판단을 쉽게 하지 예단을 가지지 말자. 100% 동의하고요. 팩트 확인이 정확히 된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정대협부터 시작해 정의연 이 30년의 활동 폄훼하지 말자. 그거고 세 번째는 아까 했던 핵심은 공금 유용, 성금 유용했느냐라는 문제일 것 같고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만 벌을 받으면 돼요. 비판받으면 돼요. 원칙이라고 하죠. 그 이상 무슨 지금 보면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통일 나눔 펀드 과거 했죠? 3천억이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그다음 월드비전 막 이런 봉사단체들, 기부단체 엄청 큰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우리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이 자그마한 시민단체를 이 정도까지 만든 거는 어쨌든 국회의원을 배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어쨌든 좀 신중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앞서가지 말고. 이제 정의연에 대한 그 후원이 막 러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이거. 저도 했고요. 저도 이제 그 와이프한테 이거 좀 참여해라. 그랬더니 나는 얼마 했는지 안 물어봤는데 그래도 월 2만 원. 그래서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했다. 정의연이 지금 인터뷰가 전화를 안 받아서 인터뷰를 못하고 메일로 주고받고 하는데요. 자세한 금액까지는 못 물어봤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대요. 기존 회원들이. 근데 빠진 거에 2배만큼 더 들어온답니다. 더 들어오죠? 건수나 그러면 액수는 미안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그분들의 활동을 알아서 잘하고 계시니까 잘 되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사안이 터지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켜줘야겠다.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비판받아야지만 그들이 했던 그 30년 동안의 이 업적과 이거를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냐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처음에 이슈가 됐던 이 정의연이 복지단체가 아니라 인권단체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그게 참 미안했어요. 2부에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민주당에서 보건복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원준 위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이런 자리
자주 나올 기회는 없죠. 네, 없습니다. 원래 음지에서 일하잖아요. 양지 네. 잘 안 나오고. 음지를 지향하기도 하고. 네. 아, 나와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예. 왜냐하면 다른 개인의 전문가보다는 당에서 이 분야를 서포트하고 의원님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전문위원이 나오는 게 오히려 당 입장을 이해하는데 네.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고요. 오늘 이제 그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원격 의료 그리고 이제 비대면 진료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최근에 이제 한국판 뉴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리가 또 과거에 의료 영리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다 보니까 네. 헷갈리기도 하고 이거 과거에는 진보 쪽에서 이거 싫어하는 의제였는데 최근에 정부의 흐름 보면 뭔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뤄볼 텐데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리 고 기자님도 수시로 질문 같이 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원격 의료란 네. 개념 네. 무엇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 용어가 혼돈돼서 사용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격 의료는 좀 큰 개념인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좀 다 나눠서 좀 보자면 원격 진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료는 역시 진단과 처방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격 협진이 있습니다. 이건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 자문이나 이런 부분 컨설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격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관찰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다 나눠져 있는데요. 네. 현행법상으로는 협증이나 모니터링은 허용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 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권장하는 사안. 필요하잖아요. 예, 예, 예. 필요한 더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원격 진료, 진단과 처방을 원격으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가 직접적으로 네.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는 원격 의료는 좀 큰 의미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또는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원격 진료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안에 아니면 의사와 간호사나 이런 의료인 네. 간에 이 그건 협진입니다. 논의를 하는 협진을 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뭐 이런 등등은 다 허용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 예. 간에 이 원격 의료는 아직 불허가 된 상태라는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의료법을 보면 또 병원에 와서 네.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법상.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은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비대면 진료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건 네. 뭡니까? 비대면 진료는 뭐 의료법상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언컨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게 되면서 이를테면 원격 의료와 좀 구분해서 보시자면 원격 의료는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된 섬이라든가 막 이런 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산간 도서벽지에 떨어져 있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가까이에 가서 진료받을 만한 의사 또는 의료인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계속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침해되고 있는 또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비대면 진료는 반대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이런 감염병과 같은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사실은 진료가 가능하지만 만났을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가 만났을 경우에 감염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차단을 하고 다른 통신적 수단을 통해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우회적 방법이 이제 이 비대면 진료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리상의 차이가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격 의료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만나고 싶은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못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줘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비대면은 가까이 있고 만날 수 있는데 만나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진료할까라는 고민 때문에 발생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뭐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데를 그렇습니다. 그 비대면 진료를 지금 하고 있죠. 네, 자, 네. 여쭤볼게요. 그러면 원격 의료를 지금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예. 작년에 이제 2019년에 강원도 규제 특구 지역을 선정해서 이게 이제 산간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이 만성 질환자는 거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병원을 가셔서 진단을 받고 또 약 처방을 받고 하시는데 또 만성 질환자는 수시로 또 이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이 읍내에 나가거나 아니면 더 큰 도시로 나가서 진료를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도 않고 또 이
뭐 방치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니까 이게 당뇨나 이제 고혈압도 네,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게 얼마나 아직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안전한 것인지 또는 그러니까 지금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걸음마 단계군요. 작년에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의료계에서 워낙 특히 의협에서 반발이 심해서 그 시범사업에 당초에 참여하려고 했던 의료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 의료기관 하나가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나 실증 데이터가 모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행히 한 7개 의료기관이 추가로 이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이제부터 조금씩 시범사업이 좀 속도가 붙는구나. 강원도의 그 강원도에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정도 그러면 수준입니다. 비대면 진료 아까 코로나 국면에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죠? 네. 성과가 꽤 있습니까? 글쎄 성과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2월 24일부터 한 80일 동안 2만 6천여 건의 26만 건의 네. 이제 진단과 처방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3,800개 동네 의원에서 11만 건, 뭐 150개 병원급 이상에서 뭐 8만 건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요. 이게 방식은 뭐 이게 원격 의료 아니냐라고 하긴 한데 뭐 방식은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든 원격 의료든 어찌됐건 통신 장비를 활용해야 된다는 전화 것 상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근데 가장 원시적인 겁니다. 네. 전화로. 전화로 상담하는 네. 거죠. 환자가 병원 가기가 두렵거나 또는 병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의료인을 또 보호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 원격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아까 그 모니터링은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예, 거기 그렇다면 그냥 입소된 환자들이 이제 경증이긴 하지만 계속 상태를 체크해야 되고 네, 네. 또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네. 전환될 수도 있는 우려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거기에 의료인들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 계속 접촉하면서 접촉해서 진단하거나 이 모니터링하기가 좀 어려운 어렵잖아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입소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격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계속 매일 수회에 걸쳐서 뭐 혈압, 심전도, 산소 포화도, 심박수 계속 체크하게 되고 거기에서 모아진 데이터들은 서울대병원의 중앙 모니터링 센터에 모여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스크린하고 그래서 적당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어시스트하고 이런 개념이 그러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국면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흔히들 뭐 그런 표현도 하던데 일상적인 이제 방역 시대로 돌입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되는 거 아니냐, 지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내다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비대면 진료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것은 근거법도 전염병 예방법 또 의료기본법 이런 데 근거를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범주 내에서 한시적으로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팬데믹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올 개연성이 높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지금 사실은 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했었던 부분이 비대면 진료인데 청와대 수석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한 27만여 건의 이제 이 처방에 대한 사례가 발생했으니 이 사례를 좀 잘 분석하고 평가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했을 때는 또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 그거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세련된 또 환자의 안전을 더 도모할 수 있거나 의료인에게 더 나은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좀 개선해야 될 과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은 급하게 전화로만 이 환자 상태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 환자가 지금 말씀드린 그 환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네. 또 진단을 했으면 처방을 하고 이제 약을 투여해야 될 텐데 처방전을 동네 약국에 어떻게 보내야 될지 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긴 하는데 그 부분들도 지금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완해 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도 제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물어보고 이제 고 기자님도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도입 단계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원격 의료 이런 논쟁, 의료 역량 이게 이제 오래된 논쟁거리 아닙니까? 한 네. 10년 이상을 네. 끌고 왔는데 원격 의료도. 근데 이게 이제 이해관계의 그 측면도 있고 병원 간에도 대형 병원과 동네 병원 간의 이해관계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게 흔히 말하는 삼성 이런 데 돈 버는 거 아니냐 이게 있었죠. 그리고 또 이념적인 가치, 이념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돼서 또 시민사회나 이런 데에서 혹시 우리가 지금
국민건강 이 보험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는 이게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찬성과 반대의 핵심적인 논거가 뭐고 이게 과연 해외에서 만약에 잘 된 사례는 있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관련해서 그 쟁점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의료와 산업 부분. 그래서 이제 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영화로 간다는 걸로 가는데 이게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그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MRI나 네. CT 같은 거 그걸 아무리 뭐 비싼 장비를 개발해서 납품한다고 해도 그거를 의료 민영화로 의심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계만 만드는 것이지 다루는 것은 의사가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원격 어떤 의미든 원격 의료라고 하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의사들은 기계에 들어오는 거는 전혀 다른 성격이 기계와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그 다루고 판정하고 하는 것도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소위 말해 헬스케어 개념으로 들어온다고 이제 겁을 내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험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범 사업의 그 생활치료센터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모니터 단말을 놓고 중앙센터를 누가 컨트롤하느냐. 종합병원에서 의사 한 100명 쫙 놓고 전국에 있는 환자들을 다 그렇게 케어할 수 이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까봐 겁을 내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가령 인간에게 중요한 분야일수록 거기에서 개발되는 기술은 훨씬 더 보편화되면 훨씬 더 유용한 기술이 되는 겁니다. 군사기술과 의료기술이 그런 거죠. 이 수요는 엄청난데 이것을 의사의 컨트롤 속에 둘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보험 체계 속에 넣을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1차 진료, 의료 전달 체계에서 1차 진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소극적으로는 동네 병원, 예, 동네, 네. 소극적으로는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는 1차 진료 체계의 컨트롤 아래서 그것이 우선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운영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쟁점이 아닌가 싶어요. 쟁점을 조금 이따 설명하시고 보통 찬성 반대 논거를 먼저 얘기하고 쟁점 설명해 주시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씩 정리 좀 하자면 지금 이게 의료냐 산업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분기점인데요. 그러면 그 10수년 넘게 이 논쟁이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산업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산업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자꾸 기재부나 산업부가 이 의제를 던지고 이 그런 방식으로 이 논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도 못 나간 상황이 역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거고요. 원격 의료는 어찌됐건 의료입니다. 의료는 의료인과 환자가 만나야 되는 거고요. 대면 진료를 능가할 만한 원격 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격 의료를 고민하는 이유는 대면 진료의 질보다 더 높다고 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면 진료가 원칙이긴 하지만 그게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보조적인 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하나의 기술적 보조 수단으로서의 원격 의료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돼서 자꾸 산업적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마치 모든 의료를 대체할 만한 어떤 미래 의료인 것처럼 또는 이쪽이 이후 모든 의료를 대체해야 될 이상향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도 그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정부 내에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유는 그 발언을 경제관료가 했을 때와 보건복지부 쪽에서 얘기했을 때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죠. 예, 가치에 이미 투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의료 그런 부분입니다. 서비스의 증진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네. 이게 산업적 측면만 너무 부각된다는 거예요. 증진된지 보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원격 의료가 영리화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원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영리화가 될 수도 있고 영리화가 아닌 방식을 우리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죠.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당연지정제로 가입되어 있고 운영되는 상태 속에서는 최소한의 공공성은 담보됩니다. 그런데 병원은 의료기관은 다 환자를 보면서 수익을 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추가적인 영리화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영리화라는 개념은 대자본이 투여되고 이것이 집단화되고 그다음에 뭔가
뭐 규모의 경제라는 미명하에 그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대형 자본이 대형 병원을 매개로 해서 체인화된 형태로 수익 창출형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했을 때 전형적인 영리화라고 그렇죠.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뚝이 잘못 터지면 그렇게 그게 갈 수 가는 거 있는 아니냐? 겁니다. 예. 지금 예. 우려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묘하게 원격 의료는 의료계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같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협 지금 회장이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최대집인가 그렇죠? 네. 그분이 이제 목숨 걸고 맞겠다. 네. 그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이걸 철회할 수도 있다. 만약에 원격으로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면 여기까지 막 나서고 있거든요. 네. 아니,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주장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논외로 하고 또 우리 지금 의협의 최대집 회장님 갖고 계시는 정치적 성향은 저도 결코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의료계의 주장이나 그 지적들은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우리 당도 그동안 야당이었을 때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지금도 역시 그 우려와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보고 있다. 또 우리가 설령 그 다음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넘어서는 전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니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해외 사례까지 한번 묻고. 해외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제 원격 일본, 의료를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예로 드는 데가 일본인데, 일본도 원격 의료를 2015년에 허용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는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뭐, 다른, 중국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제 전격 허용하게 됐고, 미국은 뭐 명시적으로 법으로 허용 반대 이런 게 없고, 주가 선택해서 한 27개 주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미국이 됐든 또는 중국이 됐든 중국도 잘 보면 원격 의료가 상행하고 있는 곳이 중서부 지역이거든요. 네. 또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뭐냐면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24시간 내에 이동해서 만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제한되어 있는 우리처럼 문방만 나가면 동네 지하철역 주변에 가도 이렇게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은 환자가 있어도 의료인을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득이 원격 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 것이지 다른 대면 진료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해 있고 쉽게 접근성이 용이한데도 그걸 추진하는 경우는 근데 없거든요. 이제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이 의료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과제가 늘 고민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한국판 뉴딜 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의 원격 의료에 대한 아까 했던 의료법과 또 관련돼 있기도 하고 아까 종사자 간의 이해관계도 틀리고 네. 이럴 텐데 그럼 민주당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입장입니까? 먼저 찬성 측과 반대 측 먼저 좀 정리하자면 찬성은 그 필요성을 이제 인정하는 쪽이 아무래도 찬성이겠죠. 뭐 거동 불편 환자, 그다음에 의료 사각지대가 이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아니 그 실제로 재택 환자들이 많잖아요. 네, 집에 그렇습니다. 있는 환자들이. 네네. 또 고령화 시대 만성 질환자를 관리하려면 이 방식이 도입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래서 역시 아까 우려했던 산업적 측면에서 이 부분이 되면 기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질 거고 산업 육성도 될 거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나 서비스 체계를 해외 수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쪽이 찬성하는 네. 사람들의 의견인 거고요. 우려하는 쪽 또는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이게 아무래도 대면 진료의 질보다 더 나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오진에 또는 통신 장비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다든지 해서 예. 오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이제 의료계의 가장 강한 반대의 근거고요. 그것도 또는 일리가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인구 밀도가 우리가 굉장히 의료 정크성이 이렇게 높은데 이게 왜 굳이 필요하냐라는 반대 논리가 있고요. 또 결국은 원격 의료라는 거는 시스템이고 체계고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데 결국 그걸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형 자본 또는 대형 병원 위주로 쏠림 현상이 결국 심화될 거 아니냐 또는 유명한 의사한테 나도 원격으로 받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들이 충돌하게 되면 결국은 의료의 양극화가 만들어질 거고 동네 의원들이 각 도산에 빠지게 되면 이건 단지 그냥 뭐
의료인이 폐업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많은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결국 훼손되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결국은 또 반대하는 주요 논리 중에 하나는 결국 재벌이나 통신 대기업들의 돈벌이인데 결국은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면 그 투자된 투자를 회수해야 될 건데 그 비용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게 찬성과 반대 측에 이제 항상 부딪히는 논리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지지자들이 아마 그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정부와 당 간의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인식을 가질 거예요. 정부는 좀 드라이브를 이 한국판 뉴딜 네.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비대면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 앞으로 시장의 가능성 이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느낌이 뉘앙스가 있고요. 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각에서는 일시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시적으로 이게 확대 적용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본격적으로 원격 의료를 추진하겠다는 거냐 검토 단계에 있는 거냐 여기까지 예를 들면 해석을 하고 있고 당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미묘한 온도차 같은 게 언론 보도를 보면 느껴지는데 네.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 정부에서도 지금 아까 얼핏 말씀하신 것 중에 보건복지부의 시각, 그다음에 산업과 기재부의 시각, 이것이 정부 안에서 다르죠. 다르고 네. 양론이 존재하는 네. 상태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규제 방식이라든지 산업 마인드를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를 과연 극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고민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다음 세대의 새로운 산업 전략이 구축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동의할 수 있는데 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번 논란을 겪었기 때문에 당정청이 2018년 8월에 여러 심도 있는 회의를 해서 결론을 이미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민 건강, 편의성, 의료 접근성 강화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고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차라리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도서벽지에 국한해서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의 직접 대면 진료를 대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게 당의 명확한 입장이고 지금은 제가 뭐 청와대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됐으니까 그 법안 통과 안 됐잖아요. 법안을 우리가 내지는 못했었어요. 내지는 못했나요? 이걸 추진하겠다라는 것까지만 확정했었었고 법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에 이제 메이저 이슈가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케어를 가지고 그게 더 메이저 이슈로 붙어 있었었고 의료계와 갈등도 좀 많았고 이 부분을 조절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준비를 하다가 이후에 이제 감염병 사태가 터졌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대 국회가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네. 21대 국회에서는 네. 어쨌든 아까 합의 봤던 네. 2018년에 네. 당정청 합의 봤던 내용 정도는 추진할 의향을 갖고 있나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 누군가는 뭐 정부 입법 발의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의원 발의든 예. 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예상이 네. 되는 거고요. 네. 그 정도면 의료계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산업계에서는 왜냐하면 좀 미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늘 논란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격 의료 관련 논란이 뭐 10수년 동안 계속됐다고 했지만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모두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게 네. 정부안으로 나온 적도 있고 당시에 이제 저희가 야당일 때 여당안으로 계속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 안은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자꾸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반대했다가 여당 되니까 입장을 바꿨다라고 비판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게 피상적으로만 보시는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 의견은 야당일 때도 똑같은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법으로 추진하게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정도는 허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의료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반발이 크지 않습니다. 의료계도 또 이제 의료계라고 통칭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들어 병원계하고 개원가하고 입장이 조금씩 미미한 온도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 외과 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와서 수사해야 하니까. 원격 의료를 통해서 하니까. 수술이나 시술이나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과가 관심이 내과 계열의 이슈이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불안해하는 요소는 뭐냐면 결국 대형 자본이 체인화해서 원격 의료만 전담하는 병원이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개원가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려하지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도서벽지 왜 이 네 곳을 선정했느냐 이유는 금방 아실 거예요. 의료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접근할 수 없기 네, 때문에. 의료인이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인 없는 곳에 그러니까 격해지에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 것이냐는 고민을 기술이 발달했으면 그 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근데 거고요. 하나 추가할 거는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집에 오랫동안 누워 있는 분들 이런 재택 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실제로 그런 분들까지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 수요도 좀 흡수해야 되는. 이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사실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나눠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아직 원격 의료를 해보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격외지,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시험범 사업을 해보고 네, 네. 거기서 우려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효과성을 한번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심 지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공공의료가 의료인을 매개로 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문 간호 서비스, 네. 간호사도 의료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재택 의료를 한다 하더라도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게 될 거고 예.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 중간 매개체로서 의료인이 역할을 해주고 이분들을 계속 관찰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거죠. 현행법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주치 제도를 마을 주치 이런 게 있지 결국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같이 묶으면 네. 이게 시너지가 나겠더라고. 결국 공공의료가 먼저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재벌이나 대기업, 대형병원, 대자본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뭐랄까 오해도 좀 많이 불식될 수 네, 있을 네. 거고요. 또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 정보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책임성이 분명히 확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차츰차츰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도 누구냐? 결국 동네 1차 의료계를 담당하는 의료, 예. 의사분들이 될 거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상황을 계속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주치의제도와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아니 그래서 보여지는 제가 예전에 김현지라고 네. 그 민주연구원에 내과, 활동했던 내과, 그 의사 있었잖아요. 네. 그분 만났더니 그분은 지난번 이제 뭐 경선에 늦게 뛰어들어서 장경태 당선자한테 이제 경선에 졌는데 그분은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물어봤더니 주치의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시범 사업으로 주치의제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걸 하면 마찬가지로 주치하다 보면 수시로 이제 방문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네. 원격 모니터링이 예를 들면 혈압이라는 당뇨라든가 뭐 예를 들면 투석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복막 투석 환자라든가 이런 여러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 예, 필요한 왕진가고. 왕진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시범 지역을 딱 선정을 해서 해보고 싶은 거야. 예. 근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 게 좀 되면 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수용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 실제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의료인들의 그 지금 서비스 수준 의료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높다. 국민적으로 이번에 뭐 코로나 보면서 미국이나 비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의료인들한테 많은 분들이 정말 칭찬하고 칭송하는데 이게 이제 ICT 우리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걸 묶으면 뭔가 차세대 미래 먹거리의 한 영역으로 이 의료 쪽을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국민적인 어떤 기대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원격 의료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산업적으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거는 뭐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당 쪽에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나눠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동네에 계시는 의사분이 결국 지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치료했던 환자를 가장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치의제의 장점은 일단 지금 이제 의료의 패러다임이 이전에는 질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의 질환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인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질병이라든지 계통, 또 히스토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거고 이게 주치의가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주치의제 역할은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전달체계 상으로는 게이트키퍼 역할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굳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가서 야간번 타려고 오랫동안 KTX 타고 가서 줄 서고 네. 이 과정을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1차 의료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환자들은 1차 의료가 유지시켜서 관찰 또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이트키퍼의 역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터 역할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질환에 있지만 여러 복합질환에 또 노인분들도 그렇고 시달리시잖아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했던 의사들이 이 환자의
변화나 이런 부분을 더 빨리 감지하게 될 거고, 아 이거는 아니 내가 보기보다는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는 병을 키우거나 환자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충분한 역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어디로 가서 어떤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안내자로서의 내비게이터 역할이 이 두 가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해서, 예를 들자면 한 달에 한 번 가서 약을 타기 위해서 혈압 재고 혈당 체크하는 것보다는 이 환자분이 매일 혈압과 혈당 데이터가 그 주치의에게 전달이 되고, 그럼 이 환자의 변화를 한 달 동안 계속 지켜볼 수가 있게 되면 그렇죠. 더 정확한 진단을 정확하죠. 하고 정확한 처방을 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뛰면 왜 그랬는지 한번 전화도 해보고. 네. 바로 이렇게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이 부분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역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진단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완돼야 되고, 거기에 마땅한 비용들은 공공이 좀 주도하면서 이게 환자의 부담으로 너무 치환되지 않도록 하고, 또 뭐 기업이 주도하면서 불필요한 고가의 진료를 만들어내거나 고가의 장비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만성질환이 대체로 요즘은 이제 연령층이 좀 넓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고연령층이 더 많으시잖아요. 또 도사상관 벽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역설이 뭐냐면 원격 진료의 수요나 수용성은 이 통신 장비를 잘 다룰 수 있는 젊은 층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네. 노인 환자분들은 이걸 의사와 환자 간의 직접적인 원격을 한다고 해도 이 통신 장비를 제대로 다루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어레인지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붙어야 되는 거, 그게 저는 의료인이 붙어야 되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의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 예를 들어 방문간호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간호사가 의사와 환자의 소통을 돕고 치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협진 모델을 폭넓게 확장한다고 한다면 굳이 법을 안 바꿔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확대하려면 뭐랄까 뭐 패드와 같은 이런 뭐 이게 전송 장치도 필요할 거고 웨어러블 진단 기기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되는 범주 내에서도 필요한 진단 장비나 기계나 통신 장비나 인프라가 또는 그런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나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잘 되면 만약에 그걸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네. 그게 이제 먹거리 모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윈윈 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내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어느 한쪽으로 너무 경도된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잘 못 찾고 아니 있는 것 조금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추상적인 논쟁들이 너무 많아. 네. 실용적인 논쟁이 그 아니라. 부분이 이제 말씀드릴 때 너무 이상한 게요. 지금 그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전문위원님 개인 의견이 아닐 테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민주당만의 생각도 아닐 테고, 네. 이런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의료계와의 부단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음에 그렇습니다. 분명한데 네. 왜 의료계는 완전히 딴 세상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 원격, 특히 원격 의료 또 주치의 제도를 보면 접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상당히 접점을 이룬 상태에서 나온 얘기인데 왜 의료계는 마치 특히 민주당이나 정부가 자기들 의견을 전혀 뭐 철벽처럼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가? 그거는 하나는 이거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재부나 산업부나 이런 데가 너무 세게 치고 주도하게 발언을 많이 해. 사실은 지금 예를 들면 전문위원처럼 얘기를 하면 다 받아들인다고. 우리 지지자들도 헷갈리지 않고 전혀 맞아 그렇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가야지. 네. 왜냐하면 이게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 개선, 국민 네. 건강 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라고 받아들일 텐데 산업부와 기재부가 너무 나가니까 이 진위가 좀 왜곡되고 잘못 받아들인 측면이 좀 있어요.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측면으로 보면 의료계가 너무 이념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거 아니야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의료계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 진영에서도 이 부분을 너무 이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의료계나 진보 단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동인들을 계속 제공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누가? 이전 정부부터.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저희야 야당도 되고 여당도 되지만 정부는 하나의 계속성을 갖고 있는데 정부 안에서도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다른 산업적 또는 이 규정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로 자꾸 인식하는 분들이 먼저 화두를 던지니 맞아요. 그러니 반작용이 똑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보면 지금 한쪽도
그 기술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려면 거쳐야 되는 많은 길들이 있는데 전혀 한참 나간 얘기를 하고 있고 마치 금방 되는 것처럼. 한참 나간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없네라고 또 이쪽의 반작용도 동시에 작용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그분들이 뭐랄까 허상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저 생각이 100% 듭니다. 동의해요. 예, 그렇네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정말 오늘 잘 모셨는데 예. 이게 이제 관점도 정확하시고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이래서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면 많은 여러 가지 억측, 오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지 않을까 싶어요. 당이 준비한 그 정도만 딱 완비가 되면 그 뒤에는 계속 새로운 산업적 수요가 네. 들어와도 예. 충분히 받아들일 수용성 있게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정리를 해주신 게 이 문제는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문제는 원격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의료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 기재부나 산업부가 좀 그 전면에 나서지 말고 복지부가 주관 부처가 돼서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도 결국은 이 논쟁을 풀려면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그렇죠. 계시다는 예. 얘기입니다. 의료인들이 수용이 어느 정도 가능해져야 네. 예.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계단을 올라가려면 첫 번째 계단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대 높이 튀기해서 올라갈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비스 수준과 질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여러 나라의 케이스를 이제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나라들도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보자면 영국과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NHS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가 주도형 의료 공급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의료를 완전히 소유하고 모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체제였고요. NHI라고 해서 이제 사회보험에 의존하는 체계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독일 같은 나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우리나라가 가장 이 NHI 시스템에 좀 발달해 있는 나라인데요. 공통점이 뭐냐면 역설적으로 NHI보다는 NHS보다는 NHI 시스템이 더 효율성이 높구나라고 이제 경험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국은 의료가 붕괴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독일은 잘 방어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북아 국가들 우리나라하고 대만도 코로나에 잘 대처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뭐 빠른 진단 키트도 만들었고 빠른 대응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가장 기본은 건강보험 체계가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기술이 있어도 비용이 비싸면 부담이 되면 검사 못 받습니다. 못 받죠. 근데 우리는 무료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NHI도 NHS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나라. 이게 미국이 후진국이에요, 거기가. 네. 그래서 그리고 이 건강보험 체계가 사실은 우리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병상의 10%밖에 안 되는 데라고 많이 우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계가 잘 유지되는 것은 건강보험 체계가 사실 튼튼하게 잘 받쳐주고 있는 거고요. 의료인들의 헌신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질적으로 높은 의료 서비스를 굉장히 싼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의료보험 체계가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능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또 질문거리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얼핏 보면 그 공공의사들 양성하는 의과대학 설립하는 거가 또 이슈가 되던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야당 쪽에서 반대합니까? 아니 의료계가 반대합니까? 일단은 의협에서 반대한다는 느낌을 의협에서는 이제 의료인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 자체를 먹거리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실제로 개원가가 이제 워낙 포화 상태인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무조건 의사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수 필수, 중증, 주로 외과와 관련된 외과 의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의사는 없고 의사 수가 적은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의사는 엄청 많고 필요한 의사가 부족한데 필요한 의사를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게 공공의료 영역에서 교육 커리큘럼도 그렇게 짜져 있고 계속 그 영역에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이제 무시해야지. 양성해야 된다라는 고민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공공의대 설립도 그렇고 의대 인력 확충도 결국은 필요한 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싶다. 의협하고 좀 얘기가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긴 했는데 이제 의협 입장에서는 좀
모든 의사를 늘린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에 이 대한 부분을 대사를 지금 좀 오늘 정리를 해줘야 방송을 될것 통해서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다루는 드라마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외과 의사들 다 피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이미 국민들이 판단을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이슈화를 시키세요. 당이 이슈화를 시키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빠르게 판단할 거고 의협에서 오히려 국민들 생각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오히려 네. 해결책은 이런 거 이슈화 시키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염병을 겪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비대면 진료를 준비하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당위론적인 결론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부분들,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비대면 진료나 기술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은 뭐냐면 감염병, 외상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가나 정부가 투자를 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사가 없는데 통신장비만 있으면 누가 진단하고 처방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공공 필수 진료에 대한 정부나 정부의 지원이나 대책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게 공공병원 많아야고요. 네. 그렇죠? 네. 공공병원을 늘려고 대폭. 네. 그러니까 아까 했던 외과나 필요한 의사들을 네. 더 확충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사실은 원격 의료를 반대하면서 내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 영리화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건소의 진료 기능 하지 마라. 그리고 왕진이나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경우에는 또 참여가 미온적이에요. 또 공공의료 인력을 확대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면, 이를테면 예를 들면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직진을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우회전 좌회전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지자체들이 많은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자체가 네, 의대 보건소가 만든다고 있잖아요. 하죠. 네. 보건소 분소를 두려고 해요. 네. 어떤 지역 같은 좀 넓거든. 네. 보건소 하나밖에 못 두거든. 근데 분소를 두고 싶은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가 꽤 있거든. 의료인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치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의료인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본 거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지막은 전문의원 이런 거 많은 분들 오늘 듣고 야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의원이 당에 쫙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조 의원님은 과거에 뭐 했던 분이세요? 이게 저희 전문위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다 있으신데요. 이력은 좀 다양합니다. 대학에 계시다 오신 분도 있고, 이제 학위를 갖고 연구 활동하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또 다른 부류는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저는 99년도에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왔고요. 그러세요? 15대 국회 말이었고, 한 14년 동안 복지위에서만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당으로 와서 전문위원 한 지 한 8년 차 이제 그러니까 되는 이제 것 예를 들어 같습니다. 정무적 감각도 있으시고 정책도 잘하시고 그러겠네요. 질문할 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리경 질문인데요. 결국 그러니까 정부에는 의료적인 드라이브와 그러니까 의료를 포함해서 의료와 산업과의 접점 부분에서 의료적인 드라이브와 관점과 산업적인 관점이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고, 대통령과 총리와 하고 당은 진료는 대면 진료가 기본이고, 원격 진료든 어떤 것이든 다 대면 진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지 되고, 그것이 시행된다고 해도 공공의료의 테두리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합의가 견고하게 마련돼 아주 있다고 해도 강력한 되겠네요. 부분이죠. 그럼 그럼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네. 너무 부채질한 게 있고 네. 아까 이제 정부 일각에서 네. 4세대 먹거리 이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뭘로 먹고 사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이니까 네. 그런 거 하면서 원격 의료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근데 네. 거기에 아까 이제 기재부나 산업부가 좀 더 먼저 앞서 나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커졌고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그 관점에서 쭉 보면 원격 의료의 장점도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거 해서 안정성이 확보되면 조금씩 아까 필요한 데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제로 뒀듯이 공공병원도 훨씬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외과 이런 데 꼭 필요한 영역에서 의사 선생님도 더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점은 좀 통일화된 것 같고요. 오늘 나와서 그 부분과 네. 관련해서 꼭 안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아마 다들 의아해하실 거예요. 보수 언론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키우고 당정청 갈등이 저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엇박자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부풀리고 할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과감하게 원격 의료를 전면적으로
하라는 라고 거예요? 하는 이 광고주들의 압박이라고 할까? 광고주들. 라고 하는 부분에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측면이 하나 있는 것 예. 같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사실 뭐 그동안 제가 정치권에 계속 있으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사실 이렇게 원보이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위기관리를 하면서 원보이스를 내는 게 장시간 동안 지속된 적이 없습니다. 예. 당정 갈등이 거의 없고 다 조율이 잘 되거든요. 그 균열점을 찾고 싶은 것 같아요. 당정처 간에 뭔가 갈등이 네. 있다. 있다고 이거를. 계속 우기면 없는 것도 있는 거가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없어요라고 계속 설명하다 보면 미미한 온도차가 또 발생하면 거 봐라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걸 계속 갈래치기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여기에 잔뜩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으로도 추진하고 싶어하고 당정 갈등도 부풀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말씀 잘하셨고 아까 저는 제일 듣고 싶었던 걸 딱 들었어. 뭐냐면 대통령이 정리를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이건 보건복지부의 네.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 한다. 의료적 관점으로 먼저 접근해라라고 딱 교통정리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더 이상 혼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헷갈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틈을 자꾸 균열 지점으로 만들어서 벌리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많이 개입돼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 대외적으로 이견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의견이 모아져 가는 과정으로 봐야죠. 네. 재난지원금 문제도 보편 일반에 대한 네. 보편 맞나요? 보편 선별에 네. 대한 논쟁도 그렇게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결정되는 과정으로 봐야지. 그 그렇습니다. 의견을 보면 안 되는 네, 거죠. 네. 이제 마찰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못한 얘기 혹시 있으면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네, 이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왜 이제 저는 가끔 주변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리자면 진보 정치를 한다면서 왜 기술의 진보를 가로막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진보의 가치가 의료의 공공성인데 왜 자꾸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업화 전략으로 가려고 하느냐. 근데 이 두 지적은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상식적으로 맞는 지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두 개 자체가 이미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야당 때부터 일관되게 공공성이라고 하는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의료 정책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 가치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효과적인 보조적인 의료적 정책, 접근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선 가치는 공공성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도 환자의 접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라는 보완적 고민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 오늘 잘 나왔다 생각이 드시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좀 후련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마 끊임없이 다시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 정도 이렇게 네. 예를 들어 이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굉장히 밀도 있는 예. 속 깊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이해가 충분히 됐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1, 2부 같이 하셨는데 우리 고 기자님도 소감 한마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 기대했던 것 이상이고요. 네. 아무리 내가 준비를 많이 해도 전문가를 직접 만나는 거는 그 이제 따라갈 수가 없고 아주 보람되고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 아니 이렇게 좀 해주십사 했던 얘기를 답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 분야에 잘하는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예. 이분이 나와야만이 명쾌하게 해결이 될 거다. 예. 그래서 모신 거고요. 예. 제가 봐도 아주 우리가 오늘 좋은 분 모셔서 제대로 된 답변을 좀 들은 것 같아서 후련합니다. 예, 이게 그리고 원래 이제 끝나고 나면 후련해야 하는데 뭐가 찜찜하면 이게 오래 가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과 정부와 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걸 믿고 그 토대에서 이제 저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게 잘 모르니까 예. 어떻게 이제 모르니까. 더 브리핑에 자신 있게 쓰십시오. 예. 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순서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고요. 아까 제가 요청드렸죠. 약속한 게 아니라 주변 분들, 한 10분, 5분 주변 분들한테 박시영 TV 좀 홍보를 좀 해주시고 항상 이게 지금 정치 비수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